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체크카. 여러분 이름 외치고 있죠? 자, 오늘 이제 고대 국가를 지금 들어갈 예정인데요. 그 전에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좀 만나볼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냐면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구진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천보나 되는 대략 한 700m 이상 날아가는 쇠뇌 있죠? 석궁 같은 거. 이게 정말 당시 신라의 최첨단 무기였는데요. 나당연합과정 속에서 당나라가 이걸 알고 구진천을 당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만들어내라고 하죠. 그런데 구진천, 여러분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네,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구진천은요, 만들려고 하니까 만들긴 만들어요. 그런데 맨 처음 만들었을 때 구진천이 만든 쇠뇌는 1000보가 아니라 꼴랑 30보에서 떨어집니다. 다시 만들려고 하죠. 다시 만듭니다. 이번에는 60보밖에는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록은 나오지 않고요. 670년 나당 전쟁에서 당나라가 1000보나 되는 쇠뇌를 썼다라는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진천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가시죠? 그런 것 같아요. 기술은 국경이 없지만 기술자에겐 국경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요즘 뭐 반도체 이런 스카웃 그 쟁탈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한테 좀 많은 시사점을 주는 그런 말들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진천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한번 그 고민의 연장 속에서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고구려, 백제, 신라, 우리가 이제 전 시간까지 70만 년의 역사를 공부했어요. 엄청났죠? 네, 이제부터는 이제 고대 국가, 우리가 지금 이제 2000년대, 즉 21세기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 20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공간을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시기, 요 세기, 요 공간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출발, 1년부터 출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때 이제 있었던 나라들이 어떤 나라냐면, 뭐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나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나라들이 고대 국가, 그러니까 그 전 단계는 우리가 부여, 고구려, 연맹, 왕국 배웠잖아요. 그죠? 이제는 고대 국가입니다. 더욱더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다. 연맹 왕국의 특징은 뭐냐면 왕권이 약하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고대 국가의 특징은 더욱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그 고대 국가의 그 기틀을 잡아놓은 순서를 한번 보면 고대 국가의 가장 먼저 만든 나라는 고구려예요. 고구려. 예, 고구려가 1등입니다. 2세기. 예, 그 다음이 백제가 두 번째예요. 이걸 1등이 아니라 이렇게 합시다. 고구려가 2세기. 그다음에 백제가 3세기. 예, 그리고 신라가 4세기. 자, 이렇게 해서 고대 국가의 어떤 그 틀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여기 지금 2세기라고 하는 요건 바로 고대 국가. 네, 고대 국가의 틀. 자, 여러분들 이 고대 국가라고 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선 여러분들 이게 왕권이 강하다는 거예요. 네, 왕권이 강하다. 왕권이 강하다. 그 다음에 뭔가 시스템화되어 있고 정리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율령 국가라는 거예요. 율령, 법적인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다. 그 다음에 정복하는 정복군주의 어떤 그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고대 국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연맹 왕국 단계보다는 좀 더 강력한 왕, 카리스마 뭐 이런 거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출발 제일 먼저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만든 건 고구려였고요. 그 다음에 백제, 그 다음에 신라였다는 사실. 자, 그런데 그렇게 고대 국가 출발했는데 이제 전성기를 맞이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인생 성장을 보시면요, 출발이 있으면 언젠가는 인생의 전성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성기의 모습은 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전성기는 온단 말이에요. 그죠? 자, 고대 국가 출발이 빨랐다고 전성기가 제일 먼저 올까? 아니에요. 역사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성기를 구사했던 나라는 바로 백제입니다. 백제가 4세기고요. 고구려가 그 다음 5세기고요. 예, 그 다음 신라는 항상 늦어요. 6세기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 자, 요 숫자
요 5라는 숫자는 바로 전성기를 나타내고 있더라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각 나라별로 그 나라를 세운 사람들을 좀 한번 기억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고구려를 세운 사람은 누군가요, 여러분들? 네, 고구려를 세운 사람은 바로 주몽입니다. 고구려를 세운 사람은 바로 고주몽이죠. 그 다음에 백제를 세운 사람은 누굴까요? 백제를 세운 사람은 온조가 되겠습니다. 온조. 백제를 세운 사람은 온조. 원래는 이 주몽의 아들이에요. 온조가. 예, 온조가 주몽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주몽의 아들 온조가 사실은 이제 주몽의 아들은 또 있어요. 온조뿐만 아니라 비류도 있죠. 비류도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오고 그 다음에 주몽의 아들 또 있어요.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류까지. 네, 비류까지. 비류까지 있는데 고구려에서 내려와가지고 온조와 비류가 각각의 지역에 이제 나라를 세웁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비류가 세웠던 그쪽 지역은 그렇게 뭐 농사 잘 짓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엔 결국은 백제로 연결이 되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고구려의 모습하고 이 백제의 어떤 모습, 그 지배층들의 모습들이 상당히 유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와서 세운 나라니까 비슷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신라를 세운 사람은 누구예요? 제발 여러분들 신라를 세운 사람들 김할지라고 이야기하지 말아주세요. 네, 신라를 세운 사람들은 바로 박혁, 거세가 되겠습니다. 박혁, 거세가 되겠습니다. 가야는 누굴까요, 여러분들? 가야가 바로 김수로. 가야가 바로 김수로. 네, 배우 김수로 씨가 또 생각나나요? 네, 썰렁하죠? 네. 좋습니다. 자, 어쨌건 가야는 김수로가 세웠고요. 신라는 박혁, 공통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 보면 아래에서 태어났어. 예, 그런 어떤 공통점들도 있다는 거. 뭔가 신기해야지. 예, 뭔가 좀 있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구려, 백제, 신라, 전성기 가장 먼저 이룩은 백제, 그 다음은 고구려, 그 다음에 신라라는 거 알아봤고요. 그 나라를 세운 사람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 하나씩 나라별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고구려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자,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고구려는 먼저 우리 앞에 연맹왕국 때 배웠죠. 네, 이게 좀 열악한 공간에 있다 보니까 해산물, 소금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옥조와 동해 굉장히 압박해 들어가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 초창기에는요, 태조왕 때 결국은 어떻게 한다? 우리 배웠어요, 여러분들. 옥조를 어떻게 한다? 네, 옥조를 정복하더라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2세기면 고대 국가의 기틀이 만들어지는 시점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고구려의 고대 국가의 기틀, 좀 더 강력한 왕권. 그 실질적 고대 국가의 기틀을 잡는 데 힘을 냈던 왕이 누구냐면 바로 고국천왕입니다. 고국천왕. 정말 고대 국가의 기틀을 잡은 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예를 한번 보면요. 이 고국천왕은요. 전국을 5부를 행정적 성격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 고구려는 5부족 연맹체다라는 거 배우셨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5부족 연맹체야. 자, 이 5부족 연맹체인데 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들이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들 자치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느슨하게 그 가들이 다스리는 지역과 왕이 다스리는 지역이 연결되어 가지고 고구려라는 나라가 형성되었다. 이게 바로 연맹왕국이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자, 이제 고대 국가는 뭐냐면 왕권이 강해야 돼. 그러니까 강력한 왕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가들이 다스리고 있던 그 지역들을 아예 그냥 왕이 통솔하는 지역으로 흡수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연맹 왕국 당시의 5부는 부족적 성격이었어요. 각각의 부족들이 다스리는 지역이 따로따로 있었어. 그런데 고국천왕은 이래갖고 왕권이 안 되지. 고대국의 기틀이 잡힐 수 없지. 라고 해가지고 이 5부를 행정적 성격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한민국 안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있잖아요. 이거 대한민국이란 그 안에 있는 행정구역일 뿐이잖아. 5부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강력한 왕권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지금 고국천왕은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당시 어떤 그 서민 정책이라고 할까요? 백성들을 위한 정책. 이게 뭐가 있었냐면 고국초당 때 이 진대법이라는 것을 시행합니다. 진대법이라는 것을 시행합니다. 이 진대법은 여러분들 을파소를 시켜가지고 시행토록 한 건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봄이 여러분들 버티기가 힘들어요. 가을에 거뒀던 그 식량이 똑 떨어진 시점이 봄이야. 그래서 보릿고기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 보릿고기 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도록 하는 제도. 이게 진대법이라는 거예요. 요 진대법이라는 제도는 여러분들 이후에 뭐 고려시대 뭐 흑창, 의창, 뭐 상평창 이후 조선시대까지 쭉 연결되는 모습으로 바뀔 거예요. 빈민구휼정책, 춘대춘합정책, 봄춘자,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 추자, 가을에 갚도록 하는 제도, 이런 진대법. 그러니까 이 고국초당이 굉장히 선진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중앙 집권적인 왕권을 강화시키는 이런 모습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백성들을 위한 정책들도 만들고 있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고대 국가의 기틀이 지금 잡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대 국가로 출발한 모습들 3세기 넘어서 4세기. 전성기가 바로 오진 않았어요. 예, 바로 이 4세기는요. 정말 고구려의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왜? 4세기 여러분들 놀랍게도 고구려의 왕 고국원왕이 죽어요. 고국원왕이 전사합니다. 와우. 여러분들 왕이 이거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외적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죽어요. 여러분들 누군가와 싸웠는데 왕이 죽었어. 우리 동양의 장기판에서 여러분들 왕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기야. 이 4세기 도대체 이 고구려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4세기는 여러분들 아까 누구의 전성기로 제가 설명드렸죠? 백제의 전성기예요. 가장 먼저 전성기 이룬 나라가 백제입니다. 그 백제의 전성기 이끌었던 근초광이 고구려를 치는 거야. 고구려를 치는데 그때 그 왕이 고국원왕이었고 그때 그 고국원왕이 화살에 맞아 죽어요. 와, 얼마나 위기야. 그런데 여러분들 그 위기 속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자. 지금 우리가 정신 똑바로 못 차리면 우리는 무너진다 라고 하면서 등장한 왕이 누구냐면 바로 소수림 왕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소수림 왕은요 정말 기존에 이제까지 왔던 모습이나 관행이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새롭게 바꾸자 라는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소수림 왕이 시행했던 게 뭐가 있냐면요, 먼저 불교를 수용합니다. 불교. 그 다음에 율령, 모든 법적인 어떤 그 시스템 이런 것들을 지금 갖춰놓고 있는 것이죠. 율령.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그 유교적인 왕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정신적인 무장. 그래서 유교를 도입하기 위해서 유교를 가르치고 있는 대학, 유교를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대학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의 대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유교를 가르치는 이런 대학들을 세우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소수림 왕의 개혁은 여러분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역사는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소수림 왕의 개혁이 과연 내 삶과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보잔 말이에요. 역사는 그래서 공부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 이후에 이제 5세기가 고구려의 전성기 시대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광개토 태왕과 장수왕이 나온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5세기의 전성기는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앞에 있었던 이 소수림 왕의 뼈를 깎는 변화, 개혁, 이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5세기 고구려의 전성기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이걸 개인의 삶에 적용시켜 보면 똑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전성기 여러분도 기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여러분의 전성기는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뼈를 깎는 변화와 뼈를 깎는 개혁의 정신과 노력이 있어야만 여러분 역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전성기를 누리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저 나는 전성기를 누리고 싶어 라고 해서 여러분 전성기를 누릴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 역사에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광개토 태왕과 장수왕의 시대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시대를 낳았던 바로 이 소수림 왕의 이 시대, 이 개혁의 모습,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불교, 고등 종교, 모든 사람들을 다 같은 종교로 묶어내고, 그리고 시스템, 법, 같은 질서로 묶어내고,
그리고 나라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학문으로 묶어내고 이러면서 새롭게 태어난 고구려의 모습들을 갖추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5세기 바로 전성기 시대, 광개토 태왕의 시대가 열리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뭐 광개토 태왕의 시대는 여러분들 가슴이 떨리잖아요, 그죠? 네, 그냥 말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는데, 자, 이 당시에는 여러분들 연호도 썼어요, 연호. 어떤 연호를 썼냐면 영락이라는 연호를 쓰기도 했습니다. 와우. 연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원래 황제, 중국의 황제만 쓰는 그런 건데, 뭐 영락 1년, 영락 2년, 영락 3년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거를 지금 고구려도 쓰고 있다. 정말 그러니까 이 자부심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죠? 광개토 태왕의 영락. 자, 이 광개토 태왕은요, 정말 뭐 말 그대로 넓게, 아주 넓게 개척했던, 토지를 개척했던 그런 큰 왕이라는 의미예요. 예, 이 광개토 태왕은 이런 어떤 업적들이 어디에 잘 나타내냐면 광개토 태왕의 그 비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높이가 무려 6.39m, 무게가 무려 37톤. 와, 엄청나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 이제 고구려에서는 비석을 하나 세운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비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높이가 한 6m, 7m는 돼야 비석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고구려 사람들 스케일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석이 6m, 7m면 무덤은 어떻게 어느 정도 쌓여야 될까요? 고구려 사람들 스케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스케일과 달라요, 고구려인들은요. 예. 그래서 이 광개토 태왕 비에 보면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광개토 태왕의 영향력이 남쪽까지 미쳐요. 예. 그래서 신라 호우총이라는 무덤을 발굴했는데 거기에 호우명 그릇이라는 게 나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들 신라에서 발견된 그릇인데 그 밑바닥에 대박 광개토 태왕의 이름이 나와요. 예. 그래서 호우명 그릇 역시 광개토 태왕의 업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증거물이다라는 것이죠. 호우명 그릇. 그러니까 그만큼 신라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그 이유는 왠지는 제가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를 뒤를 이어서 아들 장수왕이 왕이 오르죠. 이 장수왕은요, 아버지의 어떤 그 영광을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선 이제 아버지의 어떤 명예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자라는 차원에서 바로 이 광개토 비를 세운 장본인이 바로 이 장수왕이에요. 그러니까 광개토 왕이 스스로 세운 비는 아니고요. 그의 아들 장수왕이 세웠던 비가 바로 이 광개토 태왕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장수왕은요, 남쪽으로 내려오는 어떤 그런 정책들을 취합니다. 아버지가 북쪽으로 막 사방팔방 넓혔다면 아주 집중적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도읍을 옮겨요. 도읍을 국내성에서 어디로 옮기냐면 도읍을 국내성에서 어디로 옮기냐면 바로 도읍을 평양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도읍을 평양으로. 이건 바로 뭐냐면 바로 남쪽으로 내려가겠다라는 어떤 그 남하 정책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근거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바로 남하 정책의 어떤 근거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남하 정책, 자, 남진 정책이라고도 하고요. 남하 정책이다라고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남쪽으로 그냥 내려온 거 아니에요. 이 장수왕은 정말 외교를 아주 탁월하게 했던 사람인데요. 이 당시 여러분들 중국이 분열되어 있던 시기입니다. 중국에 여러 왕조들이 들어왔던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왕조와 사이좋게 지내고 어느 왕조와 사이좋게 지내지 사이가 안 좋으면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장수왕은요, 남쪽으로 내려가기 전에 사전 작업으로 그 북쪽 또는 자신들과 연결되어 있는 중국 왕조들 또는 유목민족들 잘 외교를 해가지고 이상 없도록 해놓은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균형 외교다라고 합니다. 균형 외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장수왕 정말 힘센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수왕은요, 중국 여러 왕조의 조공을 정말 많이 바쳤던 왕이기도 해요. 철저하게 실리적으로 국익을 위해서 조공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시키는 그런 전략을 취했던 왕이 바로 장수왕이에요. 뭐 그렇다고 여러분 힘이 없는 왕 아닙니다. 힘은 있지만 굳이 그 힘을 갖고 평화를 무너뜨리면서 싸울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놀랍게도 그렇게 힘이 셌지만 조공을 또 중국에 많이 바치기도 했던 왕.
굉장히 어떤 현실 외교 감각이 탁월했던 왕이 바로 이 장수왕. 그러니까 그런 어떤 평화를 바탕으로 남쪽으로 밀고 내려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남하 정책의 결과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 오, 여러분들 이 남한강 지역까지 쭉 밀고 내려와 가지고요. 대박. 바로 충주 지역까지 와요. 여기서 충주 고구려비를 따단 하고 세우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야, 충주까지 고구려비가 세워지면 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네. 바로 이 시기가 바로 이 고구려의 전성기 시기였더라라는 거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고구려의 전성기 시기는 바로 이 5세기였더라.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전성기라고 하는 것들이 갑자기 광개토 태왕이 짜잔 나타나가지고 이룬 것이 아니었더라. 이미 그 전에 고구려는 멸망 직전까지 갔던 나라였더라. 그런데 그 나라를 개혁을 통해서 뼈를 깎는 변화를 통해서 소수림왕의 개혁을 통해서 이 5세기의 토대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5세기 광개토 태왕의 시대 쭉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서 여러분들 자 6세기 넘어가고요. 7세기로 한번 바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6세기는 여러분들 또 이 고구려의 시대가 아니라 6세기는 누구의 전성기? 바로 신라의 전성기였습니다. 그건 이제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이 7세기로 한번 와 볼 텐데요. 이 고구려의 7세기는 정말 어려운 시기였어요. 요 앞쪽까지는 여러분 제가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중국이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분열되어 있으면 한반도는 사실은 좀 힘을 뻗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 시대가 광개토 시대와 장수왕 시대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7세기로 접어들면 여러분들 이제 이미 중국은 통일 왕조가 등장을 한 상태였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좀 이제 곤란해지는 거예요. 중국의 힘이 좀 이렇게 강해지면 우리는 상당히 곤란한 어떤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중국의 통일 왕조 바로 수나라 당연히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수의 침입, 수나라가 침입을 합니다. 자, 그런데 고구려가 어떤 나라입니까? 네, 바로 우리 민족의 방파제 역할을 했던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뭐 힘이 있죠. 자, 그래서 살수에서 여러분 알죠? 살수대첩함에 딱 떠오르는 인물 을지문덕 장군이 몰살을 시키면서 수를 쫓아내는 그런 모습들. 결국 이 수는 이 과도한 이 고구려 공격으로 인해서 무너지기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수를 뒤를 이어서 또 다른 통일 왕조가 등장하니 그 왕조가 바로 당입니다. 이 당나라가 또 침략을 해옵니다. 자, 그런데 이 당나라의 어떤 침입을 막기 위해서 어떤 느낌새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세운 성이 있어요. 그 성이 뭐냐면 바로 천리장성이다. 여러분들 우리 역사에서 천리장성은 2번 등장을 해요. 고구려 때 한번 등장하고 그리고 고려에서 한번 등장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물론 위치라든지 그런 건 달라요. 어쨌건 이 천리장성은 여러분들 이 당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구축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이 천리장성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누구의 힘이 세지냐면 연개소문이라는 사람, 이 연개소문의 힘이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이 연개소문이 이 천리장성 축조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제 글로 갈게라고 해서 이제 모든 옛날의 귀족들, 그 귀족들을 모아 놔요. 왕도 모아놓고 거기서 쿠데타를 일으켜요.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을 죽이고 그 귀족들을 죽이면서 실권자가 되거든요. 이게 바로 천리장 축조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건 이 과정 속에서 연개소문의 그 힘은 막강해진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사람입니다. 결국은 당이 침략을 해요. 결국은 당이 침입을 합니다. 자, 그런데 고구려가 어떤 민족입니까? 어떤 나라입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또 안시성에서 빠밤 당나라를 격퇴시킵니다. 이때 이제 당태종이 여러분들 중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어떤 그런 황제 중 한 명이에요. 그 당태종이 쳐들어온 거야.
그 당투종을 완전히 납작하게 만들었던 게 바로 이 고구려 그리고 안시성 싸움이었다라는 사실. 이제 중국은 깨달은 거예요. 수, 당, 고구려 공격하면서 느낀 게 뭐였다? 아, 고구려는 혼자의 힘으로 꺾을 수 없는 나라다. 라는 어떤 그런 판단이 섰겠죠. 자,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잘 알죠? 바로 나당 연합이 구축이 되는 거예요.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이 나당 연합의 나당 연합의 침입에 의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네, 668년도에 결국 고구려는 멸망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고구려가 멸망했다고 해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고구려 부흥운동이 있어요. 고구려의 부흥운동이 있습니다. 그냥 무너진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좀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삼연승, 건모잠, 삼연, 고연무, 승, 안승. 네, 그래서 뭐 그냥 잠, 연, 승 뭐 이런 그 이름들을 여러분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좀 기억하기 좀 쉬우실 거예요. 삼연승.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고구려의 모습들을 여러분 좀 기억해 놓으시라는 얘기예요. 어때요? 아, 여기서 어떤 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그 전성기는 바로 소수림왕의 개혁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 소수림왕의 개혁이 있었기에 광개토 시대와 장수왕의 5세기 전성기가 열렸다는 사실. 이게 이제 우리 역사에서 내 삶에 좀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의 정말 이 만주벌판을 내달렸던 고구려였습니다. 자, 이제 백제를 한번 살펴볼 텐데 이 백제 같은 경우는 도읍을 굉장히 많이 옮겨요. 그리고 많이 옮길 때마다 이유가 있어요. 그걸 좀 여러분 기억을 좀 해주세요. 백제 출발은 여러분 어딜까요? 전라도? 충청도? 아니에요. 백제는 원래 서울입니다. 서울. 네, 그래서 백제는 여러분들 한성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웅진, 공주로 내려갈 거예요. 그리고 그 옆으로 또 이사할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사비, 부여입니다. 부여. 네, 아까 여러분 고구려는 어디였죠, 여러분들? 네, 바로 국내성에서 장수왕 때 평양으로 옮겼다. 여기 이제 대표적인 어떤 그 고구려의 천도의 내용이다라고 설명드렸는데 백제는 한성, 웅진, 사비 이런 모습들로 옮기고 있습니다. 뭐 고구려도 이제 그 앞에 졸본에서 또 옮기기도 하는데 그건 뭐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한성, 웅진, 사비. 자, 왜 이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내용들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백제는요 중국과 직교류할 수 있는 이 전라도, 충청도, 이 한강 다 끼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중국과의 교류가 쉬웠어요. 그래서 중국의 어떤 선진 문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류 속에서 이 교류 속에서 가장 빠르게 전성기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자, 3세기, 2세기가 이제 고구려가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만들었다면 3세기가 백제의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만든 시기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이때 등장한 왕이 누구냐면요, 바로 고이왕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고이왕. 자, 이 고이왕은요 율령과 상당히 비슷한, 그러니까 어떤 그 사회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질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특히 이제 고대 국가는 왕권이 강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왕을 중심으로 신하들이 쭉 서열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왕이 신하들의 옷 색깔만 봐도 그냥 쟤는 뭐야 이게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관등이고요. 그리고 관복. 이런 어떤 시스템들을 구축해낸 왕이 바로 고이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고대 국가의 기틀을 잡자마자 바로 전성기. 이건 아마도 이렇게 빠르게 외국과의 어떤 그 교류와 소통이 가능해지면서 나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거예요. 고대 국가의 기틀이 고구려보다는 살짝 늦었지만 굉장히 빠르게 습수하면서 빠르게 이걸 적응시키면서 빠르게 바로 전성기를 누린 것이죠.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라이벌 국가 중국과의 어떤 그 대결 구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죠. 불안정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백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전성기를 고대 국가의 기틀에서 바로 이어낼 수 있었다. 그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 누구다? 그 왕이 바로 백제의 근초고왕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백제의 근초고왕은요, 네, 요서, 그다음에 규슈, 네, 이런 지역까지 진출을 합니다. 정복 군주로서의 어떤 모습, 교류의 모습, 이런 모습들 지금 많이 보이고 있죠. 특히 여러분들 이 규슈, 이거 일본 쪽이잖아요, 여러분들. 일본과의 어떤 그 교류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 일본과의 교류를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유물을 한번 좀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바로 칠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칠지도. 이 가지지자예요. 가지가 7개가 다 있다라는 건데, 여러분 이 칠지도는 지금도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데 보면 건담인가? 뭐 그런 어떤 류의 애니메이션을 보면 들고 있어요, 진짜로요. 되게 멋지게 들고 있어요. 막 불꽃이 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주 그냥 귀한 어떤 건데,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백제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철을 당시에 만들 수 있다는 건 지금 반도체를 만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최첨단 하이테크 기술, 그 기술을 지금 이 백제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칠지도에 보시면요, 이 금색으로 금색으로 글씨를 파 넣었어요. 거기 보면 당당한 백제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제까지 이런 칼은 없었다. 그러니 잘 보관해라. 라고 하면서 주는 거예요, 일본에. 당당하죠, 여러분들? 자신감이에요. 기술에 대한 자신감. 이러니 근초고왕 시대 잘 안 나가는 게 이상했겠죠. 그죠? 쭉쭉쭉 영토를 넓히는 그런 모습들. 게다가 이 근초고왕 때 여러분들 바로 이 고구려를 공격해 들어갑니다. 네, 고구려를 공격해 들어가는 모습들. 그 과정에서 여러분 어떻게 했다? 고구려의 고국 원왕이 전사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고구려의 어떤 그 최대 위기를 만든 왕이 바로 4세기 근초고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근초고왕은 그런 왕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좀 아쉽다면 이 근초고 왕과 이 광개토 태왕이 같은 시대에 좀 살았으면 어땠을까? 근초고 왕이 몇십 년 좀 앞에 있는 왕이거든요. 같은 시대에서 같이 한 판 붙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그럼 우리의 삼국지도, 고구려 백제 신라의 그 삼국지도 정말 재밌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이 4세기를 이끌었던 백제의 전성기 바로 근초고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4세기는 바로 백제의 시대였고요. 그 백제의 시대를 이끌었던 전성기 왕이 바로 근초고 왕이었더라. 이렇게 백제는요, 고대 국가의 기틀을 잡자마자 바로 이렇게 바로 전성기로 바로 그냥 초고속 발전의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하여튼 여러분들 이런 어떤 전성기를 이끌고 있는 나라의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한강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4세기 근초고왕도 한강을 장악하고 있었고요. 5세기 광개토 태왕 그 시대, 장수왕 그 시대도 역시 한강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한강을 장악한 나라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한번 해드립니다. 일단 제가 써드릴게요. 바로 한강을 장악하라. 이게 바로 전성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4세기가 끝나고 이제 5세기로 넘어와요. 5세기는 여러분들 고구려의 전성기라 그랬잖아. 5세기는 고구려의 시대야. 그죠? 당연히 백제는 위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4세기는 백제의 시대니까 고구려가 위기에 왔잖아요. 근데 5세기는 고구려의 시대야. 그러면 당연히 그 주변 국가들은 위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광개토 태왕과 이 장수왕의 시대를 거치면서 장수왕 때 여러분들 이렇게 남하 정책을 펼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밀고 내려와요. 이 장수왕이 밀고 내려옵니다. 왜 밀고 내려오는 또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 네, 바로 자신의 윗선대 윗할아버지 고국 원왕이 죽었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백제 왕한테, 근초고한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복수해야 돼요. 이건 복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수왕이 바로 공격 개시! 네, 공격 개시! 해가지고 바로 이 백제의 왕을 결국은 죽여요. 고국 원왕을 죽인 것에 대한 복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왕이 누구였냐면 계로왕. 네. 계로왕입니다. 고국 원왕은 여러분들 고구려 국에서 원통하게 죽은 왕. 뭐 이렇게 가시면 좀 어떨까요? 자, 어쨌건 이 계로왕이 결국은 전사해요. 네, 이 계로왕이 결국은 전사하고요. 그리고 바로 백제의 수도였던 서울, 한성도 함락이 돼요. 와, 한성도 함락이 됩니다. 백제는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랴부랴 허겁지겁 도망간 거예요. 어디로? 공주로, 웅진으로. 그래서 천도를 하게 되는 배경, 그 배경이 바로 이 장수왕의 공격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장수왕의 어떤 이런 남하 정책 계속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계속 밀고 내려오니까 당연히 밑에 있었던 나라들 어떤 나라들인가요, 여러분들? 네, 바로 신라, 백제. 당연히 위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힘이 약하면 둘이 손 잡아야지 뭐. 그래서 바로 이런 장수왕의 남하 정책에 의해서 결국 신라와 백제는 손을 잡아요. 이걸 우리는 바로 나제 동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제 동맹을 이렇게 체결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이게 바로 5세기의 백제였습니다. 위기였죠. 정신없어요. 지금 막 쫓겨가느라고 지금 정신없는 그런 모습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게 이제 6세기예요, 6세기. 6세기 정신 차린 왕, 바로 무령왕이 있는데요. 자, 이 무령왕 하면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왕이 있죠. 바로 무령왕릉입니다. 네, 무령왕릉. 저는 사실은 제가 태어난 해에 정말 태어난 달이 제가 7월 달인데 그 해에 그 7월 달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제가 응애 하고 태어났을 때 난리가 난 모습을 보고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지금 다들 놀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때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더구만. 그게 바로 무령왕릉이 발굴된 거예요. 이것도 난리가 났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고고학 역사상 최초로 아무도 발견하지 않았던 무덤이 온전한 상태로 그대로 발굴된 거예요. 이제까지 이런 무덤은 존재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런 무덤이 나온 거예요. 나이가 났더라고요. 저 괜히 좋아했잖아요. 내가 태어난 줄 알고 굉장히 좋아했더니 무령왕릉이 발굴된 거였더군요. 자, 이 무령왕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나중에 문화파트 가시면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건 뭐 중국 남조라든지 또는 일본이라든지 어떤 그 교류를 보여줄 수 있는 참 이 백제란 나라가 참 이렇게 열려있는 나라였었고 교류하고 있는 나라였구나. 국제적인 어떤 그런 나라였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어떤 그런 근거가 바로 이 무령왕릉에서 쏟아 나옵니다. 문화파트 하면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왕권이 좀 약하잖아요. 나라 지금 좀 거의 뭐 한성을 지금 함락시키고 쫓겨난 거 아니야.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왕족들을 22담로 지역에 파견을 해요.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직접 신경 쓰겠습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22담로 무령왕 왕족 파견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쫓겨온 다음에 정신 좀 차렸어. 근데 이게 웅진이라고 하는 곳이 공주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좁은 곳이에요. 협소한 곳이에요. 여기서는 뭔가 위기를 극복은 했지만 좀 더 나아가서 어떤 중흥의 역사를 쓰기는 좀 부적합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성왕이 자 이제 정신 차렸으니까 이제 우리가 새롭게 한번 백제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사비로 도읍을 천도합니다. 네, 바로 도읍을 부여예요, 부여. 사비로 천도하고 그리고 백제의 중흥을 선포합니다. 이제 새롭게 백제는 태어날 거야. 국호도 바꿔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부여. 여러분들 왜 갑자기 부여가 뜬금없이 나왔을까? 이유가 되시죠, 여러분들? 왜 백제를 세운 사람들은 바로 고구려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고주몽, 아들, 온조, 비류. 바로 이 고구려를 세운 사람들은 또 어디서 왔냐면 부여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여, 고구려, 백제가 이게 한 통속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왕은 바로 그 부여의 정통속은 우리가 갖고 있다. 우리 백제가 갖고 있다. 라고 해서 남부여라는 이름으로 지금
따단 변신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성왕의 꿈, 그 꿈은 보다 바로 한강 수복. 그의 꿈은 이 모든 것들의 기승전, 목표는 바로 한강의 수복이에요. 한강의 수복. 근초고 시대를 다시 열려면 한강을 확보하는 것. 그렇죠? 자,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나올까?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이 성왕은요, 결국은 이 한강 수복을 위해서 나제 동맹을 지금 체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쭉 연결되고 있는데, 결국 이 성왕 때 와서, 나제 동맹은 성왕 때 와서 결렬이 돼요. 성왕 때 와서 결국은 이 나제 동맹은 결렬이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이 나제 동맹이 결성이 되었고 결렬이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성왕과 파트너십을 맺었던 신라의 진흥왕이 있는데요. 진흥왕이 배신을 때려요. 배신을 때리고 결국은 관산성 전투, 이 관산성 전투를 전개하게 되는데 이 관산성 전투에서 결국 성왕은 전사하게 됩니다. 성왕이 전사하면서 결국은 나제 동맹도 완전히 결렬되는 거죠, 뭐. 그죠? 이런 모습들. 요건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신라 진흥왕 파트에 가면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관산성 전투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6세기 이제 이렇게 모습 보이다가 이제 7세기로 접어듭니다. 7세기. 7세기 하면 여러분도 기억해야 될 왕이 있습니다. 이 7세기는 사실은요, 신라에 굉장히 압박해 들어왔던 그런 시대예요. 왜냐면 지금 백제도 지금 자신의 왕 성왕이 죽었잖아요. 그럼 그에 대한 복수해야 되거든요.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정말 칼을 가는 겁니다. 이때 이제 등장했던 왕이 뭐냐면 싸울무! 싸울무. 바로 백제 무왕이 있습니다. 이 백제 무왕은 말이죠. 정말 이 신라만 몰아쳐요. 몰아쳐요. 압박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뭐 훌륭한 문화유산을 하나 만들어내고 있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바로 익산 미륵사. 익산 미륵사. 또 이 선화공주와의 또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가 있는 이 익산 미륵사, 바로 이 무왕 서동과. 선화공주하면 또 이 서동과의 이 러브라인. 서동과의 러브라인. 이 서동이 바로 무왕이에요. 이 서동이 바로 무왕입니다. 뭐 이런 어떤 그 이야기들이 바로 이 무왕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왕이죠. 바로 의자왕. 백제의 의자왕. 이 백제의 의자왕 때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660년 나당연합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모습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 의자왕 때 이 멸망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여기 끝난 건 아니고요. 당연히 백제도 부흥운동이 있습니다. 자, 이 백제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인물들, 의자왕하면 여러분 또 뭐가 떠오르나요? 맨 마지막 전투, 의자왕과 함께 연결되고 있는 거. 네, 바로 이 계백이죠, 계백. 계백의 황산벌 전투. 황산벌은 여러분 어디냐면 논산이에요, 논산. 논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논산 가시면요, 이 황산벌 축제를 해요. 축제를 해가지고 진짜 그 논산 그 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그 하천변에서 진짜 엄청납니다. 말들이 막 다니면서 초호화, 정말 초대형 블록버스터급. 이게 실제로 막 재현이 되더라고요. 막 불꽃들이 막 날아가고 막 전쟁하고 장관이던데요. 논산 그 시의 요 황산벌 전투 재현될 때 한번 여러분들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어쨌건 이제 이런 모습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백제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인물들도 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흑도복. 아까 제가 고구려의 부흥운동은 삼연승이라고 그랬잖아요. 백제의 부흥운동은 흑도복. 누가 있냐면 흑치상지, 도침, 그다음에 복심. 그래서 흑, 도, 복. 뭐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흥운동의 과정 속에서 일본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본이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가 참 안 좋은데 이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일본과 아주 찰떡궁합이었던 시대가 있단 말이죠. 예. 이때 여러분 일본이요 백제를 구해주기 위해서 정말 정권을 걸고 어마어마한 병력과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어서 보내줘요. 이것 때문에 일본 내에선 정권이 교체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정권을 걸고 백제를 도와주는 거야. 왜 그랬을까? 이거 뭔가 있죠. 한번 사실은 앞에 설명했던 무령왕 같은 경우에도요. 제일교포 출신의 왕입니다. 무령왕의 고향은 일본이에요.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그 왕이 지금 백제의 왕이 지금 되어 있다. 뭔가 이 백제와 일본의 어떤 그 밀접한 관계는 우리 한번 좀 계속 한번 좀 연결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일본이 도와줬는데요. 이 전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걸 우리는 바로 백강전투다. 백강전투다. 대단했죠. 이게 진짜 동북아, 당나라, 신라, 백제 그리고 일본까지 이 동북아의 모든 나라가 총 집결해서 싸웠던 어마어마한 전투가 바로 이 백강전투예요. 결국 이제 나당 연합이 더 셌어요. 백제와 일본의 연합보다 나당 연합이 더 셌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 속에서 이 백제 역시 마찬가지로 일본과의 어떤 그 관계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백제는 이렇게 여러분 문화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달한 나라였고 전성기 가장 먼저 이뤄냈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 강국 백제였습니다. 자, 이제 신라입니다. 근데 신라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고대 국가 기틀 잡는 것도 제일 늦어. 전성기를 이룬 것도 제일 늦어. 그런데 여러분들 반전이 있죠. 그 치열한 삼국 경쟁, 삼국 전쟁의 과정 속에서 최종적 승리자는 신라였다는 사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놓치지 마실 게 있어요. 우리의 삶에 또 적용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의 위치가 혹시 누군가와의 비교에 의해서 좀 뒤에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 모습이 여러분 인생의 최종적 모습이라고 단정 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신라 보세요. 가장 후진 국가 이 신라가 결국 최종 그 마지막 라인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걸 배우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자격증이 있다는 건 단순하게 여러분 시험 문제를 많이 풀었다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나의 삶과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그게 있어야 저는 진정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자격증의 소유자다,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 강의 목표는 그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 신라입니다. 자, 이 신라는요, 느려. 여러분 여기 지금 막 여러 왕들이 지금 고구려와 백제는 지금 고대 국가 기틀 만들 정신이 없어요. 지금요. 너무 잘 나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아직도 왕이 제대로 된 왕이 없어. 막 돌아가면서 막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군장국가 연맹왕국 요 정도 단계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뒤처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여러분들 박혁거가 나라를 세웠으니까 박씨,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박씨, 예를 들면 박혁거세, 그 다음이 석씨, 석탈해, 그 다음이 또 김씨, 김씨 하면 이제 김알지. 경주 김씨들의 시조는 여러분들, 내가 진짜 경주 김씨한테 물어보면 시조가 누구예요? 그러면 박혁거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깜짝 놀래. 김알지. 당신들 할아버지 김알지. 아무리 저 박혁거에서 신라를 세웠다고 해도 박혁거에서 성씨가 바뀌지 않겠죠, 여러분들? 네, 김알지입니다. 김알지. 그래서 박씨, 석씨, 김씨 이렇게 돌아가면서 왕위를 하다가 결국은 김씨에 의해서 완전히 정립이 돼요. 그게 이제 언제였냐면 2세기, 3세기 거치면서 이게 여기 쭉 이게 지워도 되겠다. 이렇게 돌아가면 쭉 가다가 이게 정립된 시점이 언제냐면 빠바바바바밤밤밤밤. 네, 바로 4세기. 4세기가 되어서야 바로 뇌물 마립간, 뇌물 왕 때가 되면서
비로소 이제 김씨에 의한 세습이 됩니다. 뇌물 마립간에 의해서. 이게 아직도 왕이 아니야. 아직도 여기는 그 마립간이래.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지금 다 왕들인데 여기는 아직도 칸이야, 칸. 물론 이제 이 칸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왜 그 몽골의 칸 있잖아요, 칸. 그 칸을 상징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 있을 정도긴 하지만 지금 왕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지금 쓰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뇌물 마립간 때 김씨에 대한 세습도 이루어지지만 누가 쳐들어오냐면 여러분들 이 외가 정말 기승을 부려요. 엄청나게 이 신라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경주가 함락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난리 났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SOS를 쳐요. 도와주세요. 누구한테? 고구려한테. 고구려.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광개토 태왕입니다. 자, 그래서 이 광개토 태왕이요, 도움을 주러 와요. 주주 도움을 주러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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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 외를 정말 박살을 냅니다. 그냥 박살을 냅니다. 그냥 외를 그냥 박살을 내요. 그냥. 왜? 여러분 고구려의 그 철갑 기마벽이 쫙 열었다 생각해봐요. 5세기 이 광개토 시대를 열었는데 장난이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결국 이 신라가 겨우 목숨을 구하는 이런 시기가 바로 이 5세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나중에 이제 또 한번 백제 의자왕이 또 신라를 또 압박해 들어와요, 여러분들. 그때 또 이제 신라가 이때의 기억을 살려서 고구려한테 SOS를 치죠. 그때 실세가 누구였냐면 바로 고구려의 연개소문이었어요. 근데 연개소문은 광개토 태왕처럼 요청을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예. 결국 그게 결렬되고 이것 때문에 신라는 누구랑 손을 잡는다? 당나라와 손을 잡게 되면서 나당연합이 결성되는 배경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어쨌건 뇌물 마립간 이러면서 이제 정말 이 4세기가 되면서 고대국의 기틀이 조금은 좀 잡혀지는 것 같았어요. 자, 그런데 이어져서 이제 6세기로 이어집니다. 자, 6세기 이어진 과정에서 여러분들 지금 신라 5세기는 지금 고구려의 좀 압박이잖아요. 장소의 압박. 당연히 신라도 역시 나제 동맹을 이렇게 체결하고 있다라는 거. 네, 바로 나제 동맹을 체결하는 모습들. 자, 그런데 이렇게 가서 6세기로 와요. 6세기로 옵니다. 6세기는 어떤 때냐면 바로 개혁을 먼저 하는 시기예요. 항상 개혁이 있어야 돼. 고구려의 개혁은 소수리망, 그러니까 전성기 광개토 장소왕이 나왔고, 백제의 개혁은 고이왕, 그러니까 전성기 근초공이 나왔고, 신라의 개혁 시기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전성이 나올 거 아니야. 그 개혁을 이끌었던 왕이 누구냐면 바로 지증왕. 이 지증왕과 법흥왕이 바로 이 개혁을 이끌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증왕은 어떤 개혁을 이끌었을까요? 자, 먼저 지증왕. 우리도 좀 나라다운 나라 좀 만들어 보자. 나라 이름 좀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나라 이름을 이제 이전까지 뭐 설화벌, 뭐 도시명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이제 이때서야 비로소 바로 신라라는 나라. 신라라는 나라 이름을 이때 짓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왜 우리는 간이야, 마립간이야. 뭐 이전엔 뭐 거서간, 차차웅, 뭐 마립간. 우리도 왕이라는 이름 써보자.라고 해서 이때 이제 왕이라는 칭호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증 마립간이 이제 왕이 되는 것이고 그 앞에 있던 뇌물 마립간도 이제 왕이 되는 모습들. 야, 우리도 좀 정복 좀 한번 해보자. 우리는 언제까지 당하고 있을 거야. 라고 해서 그 옆에 동해 쪽으로 나가가지고 우산국을 정벌하게 됩니다. 누구를 시켜가지고 신라 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 예, 이게 막 지증왕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 지증왕과 독도를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연결을 일단 시켜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지증왕 때는요, 우경을 또 장려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소를 이용한 농사를 장려하는 모습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정말 이 고대 국가의 기틀을 잡으려고 지증왕이 전 무던 노력하고 있는 모습 보이죠? 그러니까 큰 어떤 시스템을 좀 구축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 바탕 속에서 이제 법흥왕 되면요, 자, 이제 법, 시스템, 우리도 필요해. 소수리망이 그 율령을 만들었더구만. 고이왕이 뭐 관등 광복을 만들었더구만. 그러니까 전성이 나오고 우리도 해야지. 라고 해서 이 법흥왕 때 법이잖아. 그러니까
법 바로 율령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율령. 근데 뭐 물론 이 법풍왕의 법은 여러분들 이 불법의 법이에요. 불교의 법입니다. 좀 편하게 좀 이해하려고 지금 율령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율령 딱 확립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 법풍왕 때 이제 개혁의 군주로서 이제 불교를 또 수용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불교. 이때 또 인물로 본다면 또 이차돈. 하도 이 신라가 보수적이니까 이게 고립돼 있다 보니까 보수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안 바꾸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차돈, 차돈아, 네가 본보기에 좀 돼야 되겠다라고 한 서로 이제 입을 맞춘 것 같아. 네 목을 자르면 여기서 흰 피가 나오고 위에서 궁녀를 통해서 꽃가루를 뿌릴게.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런 기적을 보고 나서야 드디어 불교를 수용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율령, 불교, 이런 법풍왕 때 어떤 그 모습들, 개혁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이러한 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바로 전성기의 시대, 진흥왕 전성기 시대가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 진흥왕은 어떤 시기입니까, 여러분들? 진흥왕은 이제 드디어 우리 전성기 6세기를 신라의 전성기로 만들었던 주역, 이 인물이 바로 진흥왕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게 전성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어느 지역을 차지해야 전성기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어느 지역? 한강. 그렇죠. 한강을 차지해야죠. 근데 지금 한강을 차지하고 있는 건 지금 고구려야, 지금. 그죠? 백제는 뺏겼고, 원래 주인은 백제였는데 백제는 뺏겼고, 지금은 고구려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라도 지금 전성기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한강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한강 고구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혼자는 힘들어. 그래서 바로 이 나제 동맹을 활용해서 이 신라의 성왕과 이 진흥왕이 진짜 이게 진짜 여러분들 이게 이 성왕과 이 진흥왕의 어떤 이 관계는요. 성왕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속상했을 것 같아. 어쩌면 나제 동맹의 어떤 그 배경 속에서 지금 진흥왕과 한강 수복을 한단 말이에요. 성공했어요. 쫓아냈어요, 고구려를요. 그런데 그 순간 이 진흥왕이 빡! 성왕이 뒤통수 쳐요. 우리가 가져갈 거야. 라고 하면서 진흥왕이 한강을 완벽히 다 정복을 해버리는 모습들. 이게 진짜 여러분, 친구는 이런 친구 생기면 안 돼요. 배신의 아이콘이야, 진흥왕.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 영원한 동맹? 영원한 혈맹?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역사에 그런 거 없어. 동맹이었다가도 적이 될 수 있고요. 적이 되었다가도 동맹이 될 수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오로지 국익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진흥왕도 여러분들 전성기 구가하려면 한강이 필요했던 거예요. 배신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진흥왕 때 여러분들 한강을 장악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강을 장악하는 모습들. 한강을 장악하니까 여러분들 이 당항성을 통해서, 당항성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바로 이 중국과의 직교역, 중국과의 어떤 그 직교역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교류가 가능해지는 모습들. 이러면서 진흥왕이 여러분 영토를 쪽쪽쪽쪽쪽쪽 넓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진흥왕은 또 자신이 다닌 곳곳마다 비석을 세워둬요. 그게 뭐냐면 진흥왕 순수비라고 합니다. 내가 순수했던 곳, 여기다 비석을 세운 거야. 빵! 세워놓은 모습들. 특히 이제 한강을 장악하면서 세웠던 그 대표적인 비석 중에 하나가 바로 북한산 순수비. 나 한강 장악했어! 하면서 북한에 딱 비석 세우는 모습들. 뭐 이렇게 나오겠죠. 하지만 어쨌건 백제의 성왕을 죽이고 나서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화랑도를 개편을 해요. 이게 신의 한 수야. 이 화랑도를 개편하는 어떤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 이 화랑도를 개편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 7세기 들어와가지고 이 나당연합과 이 삼국 통일 과정 속에서 이 화랑도가 정말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자, 바로 그 7세기 쭉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 7세기는 여러분들 우리 아까 했던 거예요. 일단 나당연합 결성합니다. 나당연합 결성하고요. 이 나당연합에 의해서 백제 멸망시키고, 먼저 백제 660년도에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668년도에 멸망시키고,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죠. 자, 그런데
당나라가 말이지, 이거 욕심을 내네. 아예 그냥 신라마저도 그냥 자신들이 가져가려고 하죠. 이 과정 속에 여러분 구진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구진천 끌고 가서 첨부되는 쇠노 만들어 뭐 이렇게 하는 그 내용들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만들지 않았죠. 자, 결국은 670년에 나당 전쟁이 전개됩니다. 나당 전쟁이 전개가 됩니다. 이 나당 전쟁에 어떤 키워드가 있다면 그 전투를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바로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가 있어요. 매소성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그 되고요. 기벌포 하면 군산 앞바다 그쪽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매소성과 기벌포 전투에서 결국 당나라를 축출해 냅니다. 내면서 드디어 이제 삼국 통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삼국 통일을 이루게 되더라. 어느 왕 때예요? 이 왕이 바로 문무왕 때입니다. 문무왕 때. 네, 바로 삼국 통일을 이루어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이제 문무왕과 이제 연결을 시켜 본다면 요게 다 고구려 멸망이라든지 또 매소성 기벌포 전투 요게 다 문무왕 때와 연결이 되고 있는 것도 하나 추가로 알고 계시면 되겠죠. 요 앞에 있는 나당 연합이라든지 요 백제 요거 이끌었던 건 뭐냐면 태종 무열왕 때 이런 모습들은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당 연합, 그다음에 백제 멸망, 이런 걸 구축했던 왕은 바로 태종 무열왕입니다. 김춘추예요, 김춘추. 무열왕. 김춘추. 김춘추의 아들이 바로 문무왕. 이렇게 해서 역할 분담을 통해 가지고 신라 삼국통일을 이뤄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가장 늦게 가장 후진적인 위치에 있었던 나라가 결국은 이렇게 최종적 승리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들의 현재의 위치가 그 위치가 아닐 수 있음을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꼭 한번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야예요. 근데 사실 이게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가야는 엄연히 실체가 있는 나라인데 우리가 가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삼국시대래. 이게 맞나? 저는 사국시대라는 용어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요. 왜냐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나라고 너무 잘 나가고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그 나라는 역사에서 이렇게 지워놓고 그냥 삼국시대래.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고대 국가의 기틀을 잡은 나라들이 2세기인 고구려, 3세기인 백제, 4세기인 신라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야는 고대 국가로 가질 않아요. 이러니까 삼국에서 뺀 겁니다. 고대 국가의 기틀을 잡지를 못해요. 이 가야 같은 경우는. 가야는 어떤 모습으로 가냐면 연맹 왕국 단계로 그냥 가요. 그냥 갑니다. 여러분 가야를 세운 사람이 이제 김수로인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김수로인데 가야는 여러 연맹 왕국이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한 곳을 이제 연결한 게 김수로인데 김수로 탄생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가 있어요. 그게 노래가 뭐냐면 바로 구지가라는 노래예요. 구지가.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내놓지 않으면 네 머리를 삶아 먹는다. 어휴 무서워. 너무 이렇게 좀 무서운 어떤 그런 노래이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거북구자 써가지고 구지가라는 게 있는데 결국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알이 내려왔고 그 알에서 가장 먼저 깨어난 게 바로 김수로. 그 김수로가 주도했던 나라가 금관가야. 뭐 이렇게 연결된단 말이에요. 여러 부족들을 연결하고 있는 모습들. 자, 어쨌건 그런 어떤 배경 속에서 쭉 출발해가지고 바로 이 금관가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가야란 나라는요 연맹 왕국의 형태로 유지가 되고 있었다. 고대 국가로 이제 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연맹 왕국 단계로 해서 쭉 가고 있었는데 그 초반에 이끌고 있었던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이 금관가야다라는 겁니다. 김수로와 연결되어 있는 금관가야다라는 건데 특히 이제 가야는 여러분 변환에서 연결되잖아요. 변환에서 연결되어 가지고 철 이게 한번 보면 여러분들 요 앞에 다시 한번 가볼까요? 변환에서 연결되어 나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변환하면 여러분 뭐가 유명해요? 철이 유명하잖아. 그죠? 이게 이렇게 연결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야와 이제 연결이 됐는데 여전히 이 금관가야도 역시 철을 다루는 기술이 정말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일본에서 많이 와가지고
금강가야 이런 나라들한테 이 철을 대량으로 수입해가는 어떤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잘 나가. 최첨단 최고의 기술이야. 이걸 갖고 있는 나라가 이제 가야란 말이죠. 그러니까 잘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각각의 지역들이 너무 잘 살아. 그러니까 굳이 이걸 큰 덩어리로 묶을 필요가 없지 않았나?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은 지금 뭐 고구려 백제 신라 지금 하나로 지금 뭉치는데 지금 혈안이 돼 있는데 금강가야는 너무 잘 먹고 잘 산 나라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철 만드는 기술이 워낙 뛰어나니까 그것만 팔아도 뭐 엄청난 부를 창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고대국가 형태를 이제 만들지는 못한 건데 이 금강가야 주도의 이 가야 연맹이 무너집니다. 네, 그게 이제 세력이 바뀌어요. 어디로 바뀌냐면 이 금관가야에서 고령의 대가야로 이동이 돼요. 네, 여기는 지금 여러분들 이 김해 쪽이거든요. 김해 쪽인데 이 세력이 대가야로 이동을 해요. 대가야는 고령 쪽이에요. 고령 쪽. 왜 그랬을까? 왜 금관가야에서 왜 대가야로 세력이 재편되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시험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뭐냐면 이게 4세기, 5세기 넘어가는 그 경계선에서 여러분들 이게 왜가 쳐들어온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쳐들어와서 신라를 괴롭히는데 광개토 태왕이 내려와가지고 도움을 줬단 말이에요. 왜를 격퇴시킨다 그랬죠. 근데 이 왜가 어디로 가냐면 도망을 가요. 네, 바로 이 금강가야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개토 태왕이 이 광개토 태왕의 고구려 부대가 이들을 끝까지 추적을 합니다.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금강가야까지 들어와 버려요. 그냥 들어와가지고 금강가야를 그냥 박살을 냅니다. 그냥 박살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금강가야에 힘이 빠져요. 네, 힘이 빠져가지고 결국은 더 이상 금강가야를 주도로 해가지고 연맹왕국을 끌 수 없게 되자 그 세력이 대가야로 넘어가게 되는 모습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 광개토 태왕이 그 시대가 이 한반도 남쪽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이 신라의 어떤 김씨 세습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바로 이 금관가야가 대가야로 세력이 재편되는 데 있어서도 이 힘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만큼 이 고구려 군대 한번 떴다 하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금강가야 멸망한 건 아니고요. 그 힘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금강가야가 멸망한 시기는 언제냐면 여러분들 자 6세기로 한번 와볼게요. 자 6세기 보면 금관가야가 이제 멸망합니다. 금관가야가 멸망하는데 금관가야는 어느 왕 때 바로 신라에 의해서 멸망해요. 신라 법흥왕 때. 네, 요거 이렇게 갈게요. 예, 법흥왕 때 결국 멸망을 합니다. 법흥왕 때 금관가야가 멸망합니다. 요렇게요. 그 다음에 대가야도 멸망합니다. 결국 대가야도 멸망합니다. 대가야도 멸망합니다. 자, 이 대가야 멸망은 어느 왕 때냐면 바로 진흥왕 때. 이 진흥왕 때 대가야가 또 멸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러면서 이제 이러면서 가야는 완전히 신라로 편입되어 버리는 어떤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게 바로 이제 가야의 어떤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야라는 나라도 고구려 백제 신라와 같이 몇백 년간 같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우리가 이 존재 자체를 너무 무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야의 역사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특히 이제 가야산 중요한 게 뭐냐면 가야는 경상도와 전라도를 이렇게 아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즘 뭐 이제 지역 감정이니 지역 갈등이니 어떤 이런 이야기를 나올 때 이 가야사의 복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좀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역사의 어떤 공통 분모가 된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그런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꼭 가야도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 삶에 적용시킬 수 있었던 그런 강의였던 것 같아요. 제일 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전성기는 그냥 오지 않는다는 거. 정말 뼈를 깎는 변화와 개혁이 있어야만 그 전성기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신라는 가장 후진적인 어떤 나라였다라고 평가되었지만 최종적 승리자가 되었다는 사실. 나의 현재의 모습이
미래의 모습과 똑같을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고, 여러분 역사에서는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성왕과 진흥왕의 그 관산성 전투에서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역사는 이렇게 쓸모가 있습니다.